매번 사연만 듣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채택이 되었다는 건 아마 제 이야기가 이곳에 올라온 다른 분들의 사연 못지않은 기막힌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나이라도 어리면 지인들과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제 사연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얼굴면도 생각해야 되는지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해도 영 반응이 좋지 못하니 답답하던데 이곳의 사연 댓글들을 보면 속 시원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요. 물론 사람 생각이 다 달라 베베 꼬이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봤는데 평생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꾸려온 저다 보니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제 마음이 풀릴 정도로 속 시원한 댓글을 써주실 거라 믿고 제 사연을 말해볼게요. 연애 결혼을 했었던 여자라면 거의 모두 다 그렇듯 저 또한 남편으로 맞은 남자와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을 거라 생각했고 우리의 사랑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평생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달리 남편에게는 사랑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낳고 이보다 완벽한 가정은 없을 거라고 자부하던 저에게 남편은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헤어지는 게 딸 유리 때문에 고민되긴 했지만 파렴치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죠. 더군다나 상간녀의 존재를 저에게 들킨 남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로서 정말 영원히 남게 될 상처를 준 남편을 저는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도 불륜이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직접 그런 일을 겪게 되니 불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위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남편 외에 볼 수는 없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충실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더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어요. 이혼 이후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온 저는 여자 혼자임에도 다행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형편이 넉넉하셨거든요. 덕분에 대학 시절 이후 사회 경험이 없었던 저였지만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을 관리하며 오로지 아이에게만 신경을 쓸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되었을 뿐 이혼을 한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일일이 말하자면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아빠의 부재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도 안 된 딸이다 보니 갑자기 없어진 아빠를 얼마나 찾겠어요. 아이는 맨날 울며 아빠를 찾곤 했죠. 잠깐이라도 아이에게 아빠와 만날 수 있게 해주며 아이를 달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내와 자식을 버릴 걸 감안하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기생충보다 더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흰 도화지처럼 깨끗한 제 딸에게 그런 더러운 것과 만나게 할 수 없었죠. 그게 하늘이 맺어준다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도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와도 저는 절대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딸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전 남편을 피해 갑작스런 여행도 떠나고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까지 말이에요. 단순히 도망만 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딸이 느끼는 아빠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딸아이 하나만을 위해 제 모든 24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유리가 어릴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흥밋거리들을 정신없이 여러 번 바꿔가며 아빠의 그리움이 생각나지 않게 했고,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대화가 통했을 때부터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시키곤 했죠. 부모와 자식 간이었지만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리는 제가 겪은 가슴 아픈 일을 이해해 주었고, 제 앞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겪은 일 때문인지 딸아이도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화를 내고는 했죠. 불륜은 당연했고 말을 함부로 하는 행위들까지 말이에요. 다행히 부모 중 하나의 부재에도 아이는 곧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그리고 어엿한 성인이 돼서 제게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주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기처럼 보이듯이 저 또한 아직 제 보호 속에 있어야 할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게 걱정이 되더군요. 거기다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가 옳게 된 사람인지 걱정이 되었죠.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선택한다는 게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랑에 눈이 멀어 너무 쉽게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더욱이 저 또한 사랑 하나 믿고 선택한 전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으니 딸아이가 만에 하나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결혼을 할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랬죠. 제 걱정에도 딸아이는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말하며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런 딸아이의 모습에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는 보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만나게 된 딸의 남자친구를 불쾌할 정도까지 건드려 봤습니다.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워 봐야 본 모습을 알 것 같아 불쾌함을 주는 제 행동을 막아서는 딸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됨됨이를 파악해봤죠. 그런데 제법 사람이 괜찮더군요. 화가 날 법한 상황에 예의를 지키는 것도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이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제 물음에도 합격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빠른 소리를 할 것 같아 함정까지 파놓은 질문에 제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거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단번에 허락을 할 수는 없었고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의 결혼을 미뤄가며 검증에 검증을 걸쳤습니다.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면 됐어요. 돈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었죠. 이쯤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딸의 남자친구를 제 사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위는 제가 예상한 것처럼 딸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오히려 애교 없는 딸보다 더 저를 챙겨주며 친자식같이 굴었죠. 저도 그런 사위를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도움이라는 도움은 다 주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사위의 사업체를 제 투자금과 주변 인맥으로 도와줬죠. 모두 딸의 행복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위도 예뻐서 한 행동이었어요. 제 도움으로 금방 업계에 알아주는 사업체가 되었고 몇 년 후의 모습은 더 밝았습니다. 사위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며 그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을 딸과 저에게 쏟아주었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내 결혼 생활과 정반대인 딸과 사위의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죠. 딸아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니 지금까지 평생 어깨에 짊어왔던 책임감이 날아간 듯 했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제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행을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안부 걱정, 끼니 걱정 등 걱정이라는 걱정은 하나 없이 육아의 해방감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바닷가가 코앞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위가 주차된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딸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 두 사람 다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행을 온 곳에서 사위의 모습을 보니 괜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더군요.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여행 때문인지 기분이 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곧 있으면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해서 사위에게 밥도 사주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겸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그 사이 멀리 갔을까 싶어 바로 전화를 걸게 되었죠. 네, 장모님. 그 친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럼. 근데 자네 지금 어딘가? 강릉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하지. 내 친구들한테 인사하면 좀 좋아? 방금 내가 있는 카페 및 주차장에서 나가던데 멀리 안 갔지? 그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이리 와서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래. 내가 말로만 자네 자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 그런 사위가 어딨냐고. 네? 이거 어떡하죠? 제가 공장 문제 때문에 온 거라 옆에 관계자분이 계셔서요. 식사도 관련된 관계자분들 더 모시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래? 그럼 밥 다 먹고 잠깐이라도 안 되나? 우리도 내일 올라가야 해서. 이렇게 네 사람들 다 모인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죄송해요, 장모님. 그 식사 자리는 또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거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은 자리 한번 만들어서 장모님 어깨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있나. 다른 일도 아니고 사업 관련인데. 그건 그렇고 자네 너무 무리하지 말게. 오늘 토요일인데 아무리 사업이 우선이지만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다 사람 몸 축나. 아쉽긴 했지만 사업 약속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여행의 마지막 날을 아쉬움이 남지 않게 친구들과 즐겼죠. 그렇게 다음날 여행에 돌아와서 피곤했던 저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고 술이 잔뜩 취해 보이는 모습에 사위가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제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위였기에 처음 보는 취한 모습이 걱정되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사위를 급히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꿀물을 타왔어요. 자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술을 이렇게 몸을 못 가눌 때까지 마신 거야? 어제 사업 때문에 만난 자리가 잘 안 풀린 겐가? 장모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취한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술만 마시다 왔습니다. 정신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모두 다 잊을 것 같아서 마셨는데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다들 헛소리나 할 것 같아서 못난 모습이고 보여선 안 될 걸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장모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처음 보는 사위의 모습과 의미심장한 말에 분명 일이 있어도 큰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평소 밝고 예의 있는 모습만 보이던 사위가 하는 말에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죠. 그래, 잘 왔네. 내가 우리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거 알지? 나한테 말해보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도 도와주겠네. 정말이시죠? 저 정말 장모님 믿고 말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유리가 저 말고 다른 남자놈을 만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목격을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후에
밤늦게 돼서야 귀가했고요. 상상 못한 사위의 폭로에 너무 놀라 저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유리가 불륜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유리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아니, 자네가 그렇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야? 그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 장모님, 제가 바보도 아니고 친한 친구 사이와 연인 사이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본 거라 다른 장면은 더 찍지 못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사위가 건넨 휴대폰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맞대고 있는 모습의 딸과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울고 웃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 뒤로도 취한 사위는 저에게 자신이 목격한 딸과 남자의 모습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흐느끼던 사위를 달래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제 딸이었기에 사위가 말해준 것들과 눈으로 본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사위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술이 잔뜩 취한 사위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술이 깬 다음 날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술이 깨었을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도통 받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딸에게 사위 상태를 확인하려 전화를 걸려는 순간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사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전화였어요. 일을 하러 나간다던 사위가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어 병원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저도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바로 사위가 있다는 병원에 가게 되었죠. 쓰러지면서 받은 뇌의 충격으로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병원으로 오게 되어 추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언제 깨어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의사 선생님도 예상할 수가 없다 말했죠. 의식 없는 사위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제 속도 답답해져 갔습니다. 딸의 불륜 사실을 술 취한 사위에게 전해 듣고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러져 의식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딸에게 사실대로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위에게 들었던 말이 다였으니까요. 너무 늦은 밤이라 정확히 기억도 안 났고 괜히 증거도 없이 불륜으로 딸을 몰아세웠다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싶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저 또한 속을 태우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에 하나의 예시로 들었던 딸의 외도가 현실이 되었다고 하니 혼란스러웠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그 짓거리를 증오하고 분노하는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곤 죄악 중에 죄악이라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더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만약 사위가 깨어나고 딸의 불륜이 확실해진다면 딸아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사위에게 꼭 보상을 해주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죠.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는 사위에게 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사회에 필요한 곳에 환원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초조하게 기다리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 의식이 없다는 사위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병원 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깨어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여 확인할 게 있었어요. 사위가 딸아이에 대한 불륜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했죠.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고 병실에는 간호사에게 상태를 확인받고 있는 깨어난 사위가 있었습니다.
청서방, 정신이 좀 드나? 청서방! 장모님, 많이 걱정하셨죠? 죄송해요. 자네, 다른 아픈 곳은 없어? 괜찮은 거야? 나를 알아보는 것 보니 정신도 멀쩡한 게 맞지? 좀 띵하고 멍하기는 한데 다른 곳에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깨어난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 간호사분께서 안정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확인을 더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료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잠깐 확인만 한 거지만 사위의 기억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술 취한 날도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 되지 않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사위를 확인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저는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인 사위 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사위가 깨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들갑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곤 의료진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위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너무 급히 뛰어들어와서 여자라는 뒷모습만 확인했던 저는 당연히 제 딸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사위가 깨어난 일이 반갑다곤 하지만 의료진들도 있는 곳에 이제 막 깨어난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한 딸아이를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난감해하는 의료진분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던 저는 딸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제 팔에 당겨져 반쯤 돌려진 얼굴을 보았는데 글쎄 제 딸이 아닌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 잡고 있던 팔을 놓고선 비명을 질렀죠. 어머, 누구세요? 병실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아줌마는 누군데요? 누군데 나랑 우리 오빠 사이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사위에게 여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 누구냐며 물어오는 여자의 물음에 당황을 했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여자와 사위의 얼굴만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그런데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사람을 밀치는 것처럼 품에 안긴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여자를 밀칠수록 여자는 어떻게든 사위 품에 안겨 있으려 사력을 다하는 듯 보였죠. 급기야 여자는 사위 품에 안겨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르는 여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 아닐까요? 저기요, 왜 이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거 좀 놓으시죠. 어머님? 오빠, 저 아줌마가 오빠 아내의 엄마야? 근데 어쩌라고. 이제 나 그런 것 따위 상관 안 할 거야. 오빠 쓰러지고 의식 없는 동안 나 깨달았어. 오빠 아니면 나도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 세상의 시선, 이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 둘이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인생이야. 내가 오빠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사위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지만 곧바로 말을 이어서 하는 여자의 말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위 품속에 안겨 눈물을 보이는 여자는 사위의 불륜 상대였던 거죠. 너무 기가 차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병실 천장을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던 저는 도끼 눈을 뜨고 사위에게 해명이라도 해보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여자분은 우리 사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거기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대단한 장애물을 넘어서 하고 있는 애절한 사랑을 하는 사이 같고 입까지 다친 게 아니라면 자네 입으로 변명이라도 해보지 그렇나?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개판이 된 병실 상황에 의료진들은 저희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병실을 나갔고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았던 사위는 솔직하게 말하겠다 했죠. 그렇게 여자가 안겨붙어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여자와 장모님께서 생각하신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장모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외도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도 맞바람을 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저한테 이 세상을 버틸 버팀목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초에 견고하던 제 마음이 이 여자의 작은 위로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위는 여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제 딸 탓이라며 자신의 불륜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3자였으면 사위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 제 딸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사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며 더 소리쳤어요. 그렇게 사위의 말을 듣고 있던 사이 딸이 병원에 도착하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에 딸은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딸의 외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던 사위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것처럼 먼저 바람을 핀 딸에게 화를 내며 몰아붙였어요. 때마침 잘 왔네. 안 그래도 당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장모님께서도 설명하실 건데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러니 당신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나 이 사람이랑 당신 몰래 만나고 있었어. 별로 놀랍지도 않지? 당신이 나보다 먼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잘못한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나도 당신이 먼저 바람피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람필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평생 장모님께 교육을 받아온 당신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 남자 만나는 모습 보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알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 얼마나 만났고 어느 정도까지 깊게 만나왔는지.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말해. 나 당신이 그 남자 만났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 그 남자 만난 날짜, 사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두 사람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말을 끝까지 들은 딸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것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딸은 사위에게 매서운 눈초리를 보이며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불륜한 걸 자랑이라고 네 아내랑 장모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냐? 너 정말 상종 못할 새끼였구나. 그리고 뭐? 내가 바람을 펴? 증거도 있다니까 한번 말해봐. 내가 누구랑 언제 어디서 만남을 가지고 네가 말하는 바람을 폈는지 말해보라고. 끝까지 오리발이야? 야, 장모님도 그 사진 봤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뻥카 날리는 줄 알아? 자기야, 내 휴대폰 좀 건네줘봐.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진 증거 보고도 지금처럼 큰 소리 낼 수 있나 보자. 자, 여기 이거 봐라. 여기 있는 사람 누군데? 너희 둘이 사진도 보고 서로 손도 만지고 별짓을 다 하던데? 이제 또 말해 보시지. 그래. 이거야? 이게 네가 가진 증거라는 말이지?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누군데? 이 남자에 대해서는 몰라? 왜 몰라? 너보다 어린 연하에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지. 아픈 내가 직접 이놈 데려와야 그제서야 다 실토할래? 설령 내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네가 바람핀 게 정당화가 되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나 바람핀 적 없어. 알아? 여기 사진에 찍혀있는 남자 내 이복동생이라고. 우리 엄마랑 이혼한 내 아빠가 재혼한 사람 사이에서 낳은 이복동생. 야, 네가 나를 믿었으면 이 남자를
왜 만나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형욱이를 왜 만나고 왔는지 물어나 봤어? 그리고 여기 사진, 내가 형욱이 처음 만난 날인데 네가 어떻게 알고 사진을 찍어? 너 솔직히 말해봐. 먼저 바람피고 있어서 내 꼬투리 잡으려고 일부러 쫓아다닌 거 아니야? 맞지? 이복 동생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복 동생이라는 증거 있어? 자, 여기 형욱이랑 대화 나눈 문자들이고 여기 우리 아빠랑 형욱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됐어? 딸이 만난 남자가 전 남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과 저 몰래 만나오고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었죠. 제가 놀란 걸 딸아이도 알아차렸고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엄마, 먼저 알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내가 아빠 만난다고 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아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어쨌든 죄송해요. 사실 이복 동생인 형욱이가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알았지만 밑에 자식이 있다는 건 몰라서 놀랐는데 꼭 저랑 만났으면 한다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서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하고 닮은 점도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확실히 피를 나눠서 그런지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형욱이가 피부치 찾자고 저를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빠가 많이 아파요. 암 투병 중인데 형욱이 말로는 평생 엄마에게 한 행동과 저한테 미안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에게 지금의 아내분과 자식인 형욱이가 있으니까 표현을 못 하셨나 봐요. 형욱이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고는 저한테 아빠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투병 중인 아빠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사를 물어보고자 그날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저를 버리고 간 아빠를 미워한 적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그랬지. 좀 커서는 그런 감정들은 없어졌어요. 물론 아빠가 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아빠니까 평생 그리운 감정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빠가 암으로 아프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다시 형욱이 만나서 같이 병원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날 아빠랑 사진도 같이 찍고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괜히 제가 악에 받쳐 딸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게 강요를 했구나 싶었죠.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느낄 감정을 모두 무시한 채 말이에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지껏 그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워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저 혼자 쌓아 올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에게 또 혼이 날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곤 사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이 병실에 바람을 핀 사람은 사위와 상간녀 저 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의 말을 들어보면 사위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착각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맞아 들어가니 사위의 의도를 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평소 불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치를 떨었던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딸이 처음 사위를 데려왔을 때도 했던 말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종종 하던 말이었죠. 나는 불륜 저지른 것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씩 따져봐도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두 사람 쫓아고 몇 명이나 피해를 보는 거니? 내가 공공연하게 내 주변에도 똑같이 말하고 다녀서 내 신념을 지키려고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자식인 유리라고 해도 말이지.
아니, 오히려 우리 유리가 정서방에게 그런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준다면 엄마인 내가 보상을 해줄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불륜을 이 세상 가장 파렴치하고 못된 행동으로 말하고 다녔고,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남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걸 사위가 노렸던 것 같아요. 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제가 줄 보상을 노리고 말이죠. 자네, 돈 때문에 이런 건가? 내 능력이면 자네가 이 상간녀와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알아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들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밝혀지는 일이라고. 당황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자 더 확신이 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더 생각났죠. 그리고 설마 자네 그때 강릉에서도 이 여자랑 있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강릉에서 내가 자네 발견한 바로 다음날 자네가 내 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며 술 먹고 들어왔잖아. 왜 하필 내가 강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네가 그걸 말한 거지? 거기다 자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강릉 공장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경기도만 해도 비슷한 공장이 수두룩한데. 이 상간녀 아가씨, 당신 저 남자랑 강릉 다녀온 적 있지? 솔직히 말해. 나 그쪽이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묻는 말에 두 사람 모두 버벅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위 그놈이 공장 때문에 강릉을 찾은 건 거짓말이 확실했어요.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제대로 집었던 거죠. 강릉에는 상간녀와 다녀왔던 겁니다. 아마 여행에서 마주친 제가 불륜의 현장을 목격했을까봐 괜한 의심을 사고 걸리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았어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의 사이를 더 캐내어 보다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위가 쓰러졌던 장소와 시간에 상간녀도 같이 있었더군요. 출동을 한 119 구조대 기록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쓰러진 장소와 사건 시간, 신고자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말해볼게요. 아무래도 저를 속였다고 생각한 사위가 상간녀와 축하를 하기 위해 호텔에서 묵게 됐고, 서로 신나게 즐기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던 것 같아요. 119 구조대가 출동한 곳이 호텔 수영장이었고 신고자가 상간녀였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호텔 수영장에서 상간녀와 있을 우연이 있겠어요. 다시 그날의 병실로 돌아와서 대충 현재 벌어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게 된 저는 사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몸이 성했으면 그곳에 있던 집기들 모두를 집어 던졌을 텐데, 괜히 어디 한 군데라도 때렸다 고소를 당할까 싶어 말로만 겁을 주기로 했죠. 내가 긴 말하지 않아도 자네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건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정신이라도 정말 꽉 붙들고 있어야 할 거야. 자네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괴롭힐 거거든. 자네가 가진 건 내가 다 앗아가 줄게. 자네가 가진 집, 차, 사업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말이지. 내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제외하곤 내 모든 돈을 전부 다 쓴다고 해도 자네 하나만을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라고. 그리고 지금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전현과의 사랑 어디 끝까지 할 수 있나 보자고. 아무리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평소 저를 보아온 사람이라면 제가 한 말에 거짓이라고 하나 없음을 알 겁니다. 사위 또한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곤 상상이 되는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잘못을 구하려고도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보게 된 제 눈빛으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째려보는 제 눈을 피한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딸을 이곳에 둘 수 없었고
더는 뻔뻔한 사위에게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병실을 떠났죠. 딸에게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였지만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까 사위의 말에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딸은 사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기만하려 했던 사위에게 뼈에 새겨질 만큼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한시가 바빴습니다. 단 1초라도 사위가 마음 편히 있는 꼴을 보기 싫었어요. 우선 사위를 도와주고 있던 제 주변 지인들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가 저지른 행위들을 알린 저는 더 이상 사위와 제가 관련이 없음을 전달했고 도와주고 있던 지원을 끊을 것임을 말했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자금들도 모두 뺄 것을 말했고요. 거래하는 사업체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 지인들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사위의 사업체와 거래량을 줄이거나 밀려있던 거래 대금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저와는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다 보니 아예 돌아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인들에게만 알렸던 소식은 점점 확산되었고 저 때문에 나름 업계에서 알아주던 사위의 사업체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죠.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사위 사업체를 매장시켜버린 거죠. 딸은 스스로 구한 것들과 저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그 사이 저는 사람을 고용해 사위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범법 행위들을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먼지만한 행위라도 다 털어낼 생각이었죠. 옛말 따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위에게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있었겠어요. 알아낸 범법 행위를 겹치지 않게 정리하여 관련된 행정처에 보내주었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정리한 행위들이라 저희에게 받은 서류 그대로 서류를 올리면 되었을 정도로 정성 들여 사위를 고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도 영업정지, 벌금 부과, 시정조치 등등 머리 꽤나 썩히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는데 가뜩이나 저로 인해 힘들던 사위의 사업체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거기다 사업 투자금을 갚으라고 제 쪽에서 내용 증명과 함께 독촉장을 보내니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사위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제 괴롭힘에 못 이겨 투자금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위 일은 해결되었고 그 다음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딸을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저도 딸과 같은 경험을 먼저 해본 적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게 맞는지 딸아이는 저보다 더 강인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극복하려 했어요. 때때로 혼란스러워도 했고 불쑥 솟아오르는 화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금방 사위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딸은 제 옆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혼을 다짐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결혼의 결자도 연애의 연자도 꺼내지 않고 있죠. 딸이 옆에 있는 덕에 이 나이가 되어서 뭐든 혼자 할 줄 알았는데 뭐든 딸과 함께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삶도 자신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딸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했으면 하네요. 엄마로서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기만 바라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제 딸의 행복을 바래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